안녕하세요. 낭랑한 마들렌입니다. 제가 오늘은 무시무시한 소설을 한 권 들고 왔어요. 양들의 침묵,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아주 오래전에 영화로 나왔었는데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 많이 알려져서 원작 소설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역시 그랬어요. 우연히 양들의 침묵에 원작 소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재미삼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양들의 침묵 영화가 나왔을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영화가 너무 기괴하고 공포스러워서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영화 전반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 당시에도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건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영화가 기괴하고 또 그 한니발 렉터 박사로 역할을 한 앤서니 홉킨스가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연기가 너무 소름 돋아서 꿈에 나올까 무서운 그런 분위기를 선사했던 것 같아요. 아주 무서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작 소설이 따로 있고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경우에는 반드시 책을 먼저 읽고 나서 영화를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보게 되면 좀 실망하는 경우가 사실 많았어요. 원작을 많이 반영을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원작 소설에서 주는 여러 가지 느낌들을 영화에서는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좀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예술이 너무나 다른 장르이기 때문에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잘못 만들었니, 스토리를 너무 왜곡했니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원작 소설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보는 것이 재미있더라 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 작품도 역시 오래전에 본 영화보다 책으로 읽으니까 훨씬 더 맛있었고 무슨 이야기인지 어떤 스토리인지 당연히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기괴하고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도 내가 상상을 하면서 내 눈으로 직접 읽으니까 훨씬 더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저처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 제목의 의미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주인공이었던 조디 포스터는 클라리스 스탈링이라는 FBI 수사관입니다. 사실은 연수원생이죠. 이 수사관이 어렸을 때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양들이 많이 시끄럽게 울어대는 그런 악몽을 꾸고 그것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던 한니발 렉터 박사와 면담을 할 때 이 박사가 그런 것들을 끌어내죠.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언젠가 그 양들이 조용해지면 나한테 얘기해달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양들의 침묵이라는 것은 이 중요한 사건을 이 클라리스 스탈링 수사관이 해결하고 그런 악몽을 더 이상 꾸지 않게 된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관한 TMI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클라리스 스탈링 역할의 조디 포스터에게서 살아있는 연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감독과 앤서니 홉킨스 배우가 대본에 없던 애드립을 넣었다고 해요. 한니발 렉터 박사와 클라리스 스탈링 수사관이 감옥에서 면담하는 장면에서요. 그래서 조디 포스터는 그것을 몰랐고 애드립이 들어갔고 그 애드립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조디 포스터가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악하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 찍혔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확인할 수는 없네요. 이 영화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감독상, 각색상까지 받았고 그 외에도 많은 시상식에서 수상했죠. 이 원작 소설을 쓰신 토마스 해리스는 경찰 출입기자 출신이시래요. 그리고 한니발 시리즈만 해도 4권이 있습니다. 레드 드래곤, 양들의 침묵, 그리고 한니발 라이징 이렇게 시리즈가 되고 그 외에도 많은 책을 쓰셨나 봐요. 책으로 읽으니까 당연하게 정말 이야기가 아주 맛있고 재미있었습니다. 한니발 렉터 박사가 단순히 끔찍한 미친 사람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것 그런 생각을 했고 작품 제목의 의미도 알게 됐고요. 또
여기 나방인지 나비인지가 많이 이렇게 이미지에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도 알게 돼서 아주 재미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흘러가고 긴장감도 적당히 막 있어서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추천해요. 이 책에서 짧은 한 챕터 낭독해 드릴게요. 상황 설명해 드립니다. 버팔로 빌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고 있는 연쇄살인마를 FBI에서 쫓고 있습니다. 그의 범죄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젊고 체구가 큰 여성들을 납치해서 피부 가죽을 좀 벗겨내고 살해한 다음에 강에다 유기합니다. 그리고 목구멍에 나방의 번데기를 넣어 놓습니다. 거기까지 FBI가 추적해 들어갔을 즈음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테네시주 이스트 멤피스. 캐서린 베이커 마틴과 그녀의 다정한 남자친구는 그의 아파트에서 늦은 시간에 텔레비전 영화를 보면서 봉파이프로 대마초를 피우고 있었다. 광고가 점점 길어지고 잦아졌다. 캐서린이 말했다. 안주 좀 가져올게. 팝콘 먹을래? 내가 가져올게. 집 열쇠 줘. 앉아있어. 엄마가 전화했는지도 확인해봐야 해. 캐서린은 소파에서 일어섰다. 캐서린은 키가 크고 뼈대가 굵으며 비만일 정도로 풍만한 체격이었다. 얼굴은 괜찮게 생겼고 풍성한 머리카락도 깔끔했다. 캐서린은 커피 테이블 밑에 있는 신발을 찾아 신고 밖으로 나갔다. 2월의 저녁이라 단순히 추운 정도가 아니라 살갗이 아릴 정도였다. 미시시피 강에 낀 옅은 안개가 넓은 주차장에 가슴 높이로 깔려 있었다. 머리 바로 위에는 이지러져 가는 달이 보였다. 뼈로 만든 낚싯바늘처럼 가늘고 창백한 달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더니 살짝 어지러웠다. 캐서린은 90m쯤 떨어져 있는 자신의 집 현관문을 향해 방향을 가늠하고 주차장을 가로질러 갔다. 그녀의 아파트 건물 옆에는 모터홈과 보트를 실은 트레일러 사이에 갈색 패널 트럭이 주차돼 있었다. 한 번씩 엄마가 보낸 선물을 배달해주는 택배 트럭과 비슷해서 캐서린은 그 차를 눈여겨봤다. 패널 트럭 옆으로 지나가는데 안개 속에 램프 불빛이 보였다. 갓을 씌운 장 스탠드가 트럭 뒤 아스팔트 위에 서 있었다. 장 스탠드 아래에는 붉은 꽃무늬 천으로 된 푹신한 안라그자가 놓여 있었다. 안라그자의 붉은 꽃이 안개 속에서 만개한 듯 보였다. 장 스탠드와 안라그자 때문에 그곳이 마치 가구 전시실처럼 느껴졌다. 캐서린 베이커 마틴은 몇 번 눈을 깜박이면서 계속 걸어갔다. 그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봉파이프 때문인 듯했다. 다른 면에서 그녀는 멀쩡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아파트 건물을 드나들었다. 들어가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 이 스톤힌지 빌라에는 늘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다. 아파트 창문에 쳐놓은 커튼이 움직이더니 그녀가 키우는 수컷 고양이가 창턱으로 올라왔다. 고양이는 몸을 둥글게 구부리면서 옆구리를 유리창에 붙였다. 열쇠를 미리 꺼내 들고 있던 캐서린은 열쇠를 사용하기 전에 뒤를 돌아봤다. 한 남자가 트럭 뒤 짐칸에서 나오고 있었다. 스탠드 불빛이 남자의 손에 감긴 깁스와 팔걸이 붕대가 걸린 팔을 비췄다. 캐서린은 집으로 들어가 등 뒤로 현관문을 잠갔다. 그리고 커튼 너머로 살짝 밖을 내다봤다. 아까 그 남자는 안라그자를 트럭 뒤에 싣는 중이었다. 남자는 성한 손으로 안라그자를 잡고 무릎으로 그 아래를 떠받쳤다. 하지만 안라그자는 기우뚱하며 떨어지고 말았다. 남자는 의자를 바로 세운 뒤 손가락에 침을 묻혀
주차장에 흙이 묻은 꽃무늬천을 문질러 닦았다. 보다 못한 캐서린이 주차장으로 나갔다. 그리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도 외에 아무런 뜻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고맙죠. 남자의 목소리는 묘하게 긴장돼 있었다. 억양으로 보아 이 지역 사람은 아니었다. 장 스탠드 불빛이 그의 얼굴을 아래에서 비추며 형상을 일그러뜨렸다. 캐서린의 눈에 그는 평범해 보였다. 다림질한 카키색 바지에 셰미 가죽 셔츠를 입었는데 단추를 잠그지 않아 죽은 깨가 핀 가슴이 보였다. 그의 턱과 뺨은 마치 여자처럼 수염 한 올 없이 매끈했다. 장 스탠드 그림자 속 그의 두 눈이 광대뼈 위에서 번뜩였다. 캐서린은 그가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다. 남자들은 캐서린이 가까이 다가가면 덩치에 놀라곤 했는데 어떤 남자들은 남들보다 감정을 잘 숨겼다. 좋아. 그가 중얼거렸다. 남자한테서 어쩐지 불쾌한 냄새가 났다. 캐서린은 그의 셰미 가죽 셔츠 어깨와 팔 아래쪽에 꼬불꼬불한 채모가 붙어있는 걸 보고 살짝 역겨움을 느꼈다. 안락의자를 들어올려 트럭의 얕은 짐칸에 싣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남자는 짐칸으로 들어가 잡동사니를 밀어치웠다. 오일을 받아낼 때 차 밑에 받치기 위한 용도인 듯한 크고 납작한 펜과 작은 수동 윈치 등이었다. 그들은 짐칸 안으로 들어가 안락의자를 좌석 바로 뒤까지 밀어붙였다. 옷 사이즈가 14인가요? 뭐라고요? 거기 있는 밧줄 좀 건네줄래요? 발치에 있는 거요. 캐서린이 밧줄을 잡으려고 허리를 굽히는데 남자가 깁스로 그녀의 뒤통수를 내리찍었다. 어디에 머리를 부딪힌 줄 알고 손으로 뒤통수를 만져보려는데 깁스가 또다시 내려오면서 그녀의 손가락과 두개골을 함께 골절시켰다. 이번에는 귀 뒤를 연속으로 내리쳤다. 그리 세게 친 것도 아닌데 캐서린은 안락의자에 쓰러졌다가 곧 트럭 바닥으로 미끄러져 모로 누웠다. 남자는 캐서린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손에 끼운 깁스와 팔걸이 붕대를 풀었다. 그는 밖에 세워뒀던 장 스탠드를 트럭에 바로 싣고 짐칸의 문을 닫았다. 그녀의 블라우스 옷깃을 뒤집어 손전등으로 사이즈를 확인했다. 좋아. 그는 붕대 가위로 그녀의 블라우스 등 쪽을 세로로 길게 잘라 벗겨낸 뒤 그녀의 두 손을 등 뒤로 모아 수갑을 채웠다. 트럭 바닥에 있던 요를 펼치고 그녀의 몸을 굴려 바로 눕혔다. 그녀는 브래지어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거대한 유방을 손가락으로 쿡 찔러 무게와 탄력을 느껴봤다. 좋아. 왼쪽 유방에 불그스름한 키스마크가 있었다. 그는 아까 꽃무늬천에 묻은 흙을 닦았을 때처럼 손가락에 침을 묻혀 그 키스 자국을 문질렀다. 가볍게 문지른 것만으로 자국이 사라지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의 몸을 엎어놓고 숨 많은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두피 상태를 확인했다. 깁스로 수차례 내려쳤지만 두피가 찢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여자의 목 옆쪽에 손가락 2개를 대고 맥박을 확인했다. 힘찬 맥박이 느껴졌다. 좋아. 그의 2층 집까지는 거리가 꽤 멀었지만 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할 필요는 없을 듯했다. 캐서린 베이커 마틴의 고양이가 창문 밖을 내려보는 동안 트럭은 유유히 그곳을 떠났다. 트럭의 미등이 곧 점 하나로 모이며 멀어졌다. 고양이 뒤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다. 침실의 자동 응답기가 어둠 속에서 빨간 조명을 깜박이며 대답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캐서린의 엄마 테네시주 신진 상원 의원이었다.